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용처사 2017년 2월 4일 용처사 제8기 2차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마음의 여유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현장 코스로 재밌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때도 참 선생님들이 이번 8기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해 제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스케줄은 뭐 이대로 용처사 제8기 스케줄을 합니다. 오늘 2차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드립니다. 선생님 봉직하신 분은 봉직이나 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개업하신 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스마트폰 찍어 내한테 보내주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라 해서 서울에 이제 알피니온 초음파 회사에서 하는 무료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무료로 하지만 굉장히 심도가 있고 좋은 강의입니다. 9시부터 2월 19일 일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에 합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마포역을 내려가지고 2번 출구에 딱 보시면 앞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일진 빌딩이거든요. 알피니온 모 회사가 일진 그룹입니다. 거기에 강당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8,020호입니다. 강당. 거기에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문의는 요 손희정 씨라고 010-6366-689로 전화하시면 예약해도 되고 예약 안 하셔도 됩니다. 예약하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만성 간질환의 초음파 진단합니다.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시 반부터 20분간 우리 김은희 선생님이라고 서울 초음파 아카데미의 회원분이 20분 전반적인 개요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대구에서 김대현 선생님이 와가 30분간 정례 토익,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정례를 아주 재밌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20분간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이제 그 모델을 눕혀놓고 빔을 쏴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커피 브레이크 하고 이제 세조로 나눠가 저하고 이제 김은희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 나눠가 총각이 세대로 현장 코스 진행합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선생님들한테는 강의 자료를 메일로 다 보내드립니다. 오시면 또 거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회원에 이어가지고 이제 알초사 알피니안 초음파 사랑모임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의 자료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은 뭐 우리 다 8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할 거는 정말 중요한 초음파 영상의 해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 초음파 스캔법 현장 코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제 제일 문제점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죠. 초음파가 어려운 것은 초음파의 첫째는 스캔이죠. 두 번째는 영상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초음파가 다른 검사와 틀려가 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바로 이거 됩니다. 왜냐하면 스캔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지난번에 전혀 틀리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그 스캔 각도나 스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말로서 책으로서 기술하기가 어렵죠. 말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캔이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상 해석입니다. 제가 초음파 어느 책을 봐도 영상 해석에 대해서 나온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초음파 책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 스캔법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질환이 나오는데 이 질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걸 영상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쉽죠. 진리를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두 가지죠. 잘 모르든지 사기꾼이든지.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초음파는 뭐? 초음파는 울트라 사운드죠. 울트라 사운드를 하면 소리입니다. 결국은 소리인데 울트라 하는 것은 주파수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사람이 못 듣는 주파수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가청 주파수가 15에서 22만 헤르츠입니까? 15에서 2만 헤르츠 됩니다. 정도인데 우리가 초음파에 쓰는 헤르츠는 3메가헤르츠에서 15메가헤르츠가 됩니다. 엄청나게 메가라 하는 것은 100만이죠. 100만이. 그러니까 100만입니다. 만이죠. 만. 10만이가 메가가 단위가 얼마입니까? 10만이가 100만이가 엄청 높은 주파수가 100만 같아요. 그렇게 엄청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의 소리가 듣기질 않습니다. 자, 자연계에서 쓰는 초음파는 동물이 쓰는 초음파는 누구가 있습니까? 첫째 박쥐하고 돌고래죠. 박쥐하고 돌고래는 주파수가 같은 초음파를 쓰는데 주파수가 틀립니다. 박쥐가 쓰는 주파수가 근거리에 되거든요. 그렇죠. 한 1m 내지 2m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돌고래는 굉장히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쥐가 쓰는 주파수는 하이 프리퀀시 주파수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돌고래에서는 로우 프리퀀시를 쓰죠.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력이 좋은데 투과력이 약하죠. 그러나 주파수가 낮은 거는 이제 전파력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그거는 해상도가 떨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쓰는데 젤을 이렇게 보면 프로브를 이렇게 하면 스킨에 댈 때 이렇게 젤을 사용하죠. 왜 젤을 사용할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초음파가 공기를 잘 못 통과하지 않나요? 프리퀀시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젤을 통해가 초음파가 잘 통과하도록 하는 목적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스킨하고 프로브하고 접촉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젤을 쓰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우리 몸의 물질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이제 물질의 결절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초음파가 통과하면, 자, 이 물질이 초음파는 통과하면서 감쇄를 일으킵니다. 감쇄. 초음파가 갈수록 이제 초음파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감쇄를 일으킵니다. 감쇄. 네. 그 다음에는 초음파가 강한 반사체를 만날 때, 예를 들면 석회화라든지 이런 강한 반사체를 만날 때는 반사를 해버리죠. 반사. 가령 석회화 같은 게 있습니다. 강한 반사체죠. 초음파를 미쳐가지고 반사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완전 투과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물이 되겠죠. 요거는 석회화가 됩니다. 석회화. 그 다음에는 쭉 가면서 초음파 빔에 가면서 흡수를 일으키죠. 그래서 흡수가 되면서 감쇄를 일으키는 거죠. 또 하나는 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란.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겁니다.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이 이걸 통하면서 일부 반사가 되고, 일부는 반사도 되고, 일부는 산란을 이렇게 산란을 일으켜. 그러면 산란을 일으키면 여기 옆에 있는 지방도 또 부딪혀가 산란을 일으키죠. 두 개의 산란이 딱 부딪히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초음파 빔이 산란을 막 퍼지잖아요. 퍼지는 에너지가 딱 부딪히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부딪히면 밑으로 가버리는 거죠. 산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가면서 굴절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굴절을 일으키죠. 굴절.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되면 초음파는 빔이 쭉 내려가면서 이제 감쇄를 일으켰죠. 왜 감쇄를 하냐면 첫째는 흡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반사체를 부딪힐 때는 또 되돌아오는 반사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결절을 갈 때는 굴절을 일으키고 투과를 일으키고 산란을 일으키는데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부딪혀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음파는 우리가 초음파 영상에서 에코, 초음파 에코에서 첫째는 무에코가 있습니다. 무에코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물이죠. 초음파는 물을 찾아내는 데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는 물을 통과할 때는 흡수가 별로 안 되고 그냥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에 낭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 낭종, 헤파틱 시스템입니다. 자, 초음파에서 빔이 이렇게 오면, 초음파 빔이 오죠. 빔이 오면, 자, 간 실질하고 낭종하고 간 실질하고는 음양의 계면차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모든 물질은 초음파를 통과하는 스피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빨리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좀 천천히 통과하고 그 매일의 초음파의 전파력이 틀리거든. 간 실질하고 낭종하고는 이 초음파의 내질의 그 물질을 통과하는 스피드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이 내질의 전파력이 그 차이가 많은 물질을 통과할 때는 강하게 반사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내질의 전파력의 내질의 임피던스 차이가 많은 경계면에서는 반사를 일으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낭종이 여기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로 보입니다.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물하고 간실질하고 여기도 강하게 반사를 해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겁니다. 고에코. 요거는 음양 계면차가 많은 데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 빔이 물질을 쭉 들어가 흡수를 되는데 물에서는 초음파 빔이 감쇄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후방 음양 증강을 일으킵니다. 후방 음양 증강. 이 중요합니다. 후방 음양. 자, 이 후방 음양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가 물을 통하면서 초음파의 빔의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초음파 기계는 균질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로 갈수록 이 기계에서 세팅을 증폭을 시켜놨어요. 그래야죠. 그래 안 해놓으면 초음파기 위에는 화면이 깨끗하고 밑에 가면 새까맣게 예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 의과대학 생각합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시험을 쳤어요. 이제 1등이 80점을 받고 꼴찌가 40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왜 합니까? 20점을 플러스해가 100점, 60점 되면 정원이 제시 없이 잘 통과됐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되지 않죠.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40점 따면 곤란하죠. 그래 되면 10점에 100점 빼고 50점 되고 그러면 상당한 수가 제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 빔이 강해졌는 게 아니고 감쇄가 적게 됐기 때문에 뒤에서 증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굴절이라고 있습니다. 굴절. 굴절이 뭐냐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오면 요 경계가 스무스해야 됩니다. 경계가 피막을 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앱세리움으로 있죠. 굴절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 낭종에서 낭종은 이제 낭종이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됐거든요. 상피 셰프로 라이닝. 그러니까 여기 스무스합니다. 스무스. 그렇죠. 우리가 종계에서 그 낭종이 트루 시스트하고 수도 시스트가 있죠. 트루하고 수도 시스트의 차이점은 트루 시스트는 앱세리움 라인이 됐고
주도 시스템 뭡니까? 앱셀이 아니고 그라뉴레이션 파이브러스 티슈로 라이닝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인데 앱셀로 라이닝 되면 그렇게 우리가 결절이 앱셀로 라이닝 되면 결절이거나 시스터는 경계가 스무스하잖아요. 앱셀은 자체는 안 나오지만 경계는 스무스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이렇게 마진을 통과할 때, 여기에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진을 통과할 때 여기는 반실질은 벨로시티가 높죠. 벨로시티가 높고 물에서는 벨로시티가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초음파 빔이 높은 속도로 가다가 낮은 물질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안으로 굴절해요. 그렇게 굴절이 이렇게 굴절해요. 이렇게 굴절하죠. 굴절을 안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면 굴절해본 이쪽에는 뭐가 생기냐면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굴절을 해요. 여기에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죠. 굴절을 일으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초음파는 선이 아니고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물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배가 가는데 유속이 빠른 데서 유속이 느린 데서 빠른 데서 유속이 느린 데로 강물을 갈 때는 배가 뱃머리가 어느 쪽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반대로 유속이 빠른 데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으로 굴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게 이렇게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왜 시스터가 이걸 제가 강의를 많이 했냐면 우리가 초음파를 해보면 가끔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애매한 것이 우리가 간낭종하고 스몰 HCC. 간낭종 무에코고 스몰 HCC는 저에코죠. 저에코 대해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낭종 무에코하고 저에코는 사실은 애매하죠. 우리 야구에서 3할 타자하고 2할 9푼 9리 타자하고는 한 시즌에 안타 몇 개 차이가 있겠습니까? 2할 9푼 9리하고 3할하고 3개 내지 4개거든요. 한 시즌에 3개를 못 치면 2할 9푼 9리가 됩니다. 그러면 연봉 협상에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3할 타자는 강타자지만 2할 9푼 9리 타자는 평범한 타자가 됩니다. 평범한 타자. 굉장히. 그래서 간낭종일 때는 간낭종은 다시 설명하면 경계가 평활하고 경계가 평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생기죠. 여기 선상 보에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후방음양 정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초음파 이 낭종이 클 때는 안쪽으로 초음파 빔이 안쪽으로 이렇게 라테랄 섀도우가 이렇게 생기죠. 라테랄 섀도우. 자, 그러면 스몰 HCC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HCC. 왜 그러면 스몰 HCC가 저에코로 보이냐면 초음파는 이제 균질한 물질이 있을 때 균질한 물질로 초음파가 잘 통과하는 균질한 물질일 때는 초음파가 잘 통과하거든요. 통과하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HCC가 되면 정상 리버 세포하고 차이점은 헤파토사이트가 적어도 4배에서 6배 많습니다. 헤파토사이트가. 그러면 정상 세포하고 HCC 세포가 어느 세포가 크겠습니까? 정상 세포하고 암세포. 암세포 더 작습니다. 암세포가 더 작아요. 정상 세포보다 암세포가 작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사이토플라즘에 비해서 뉴클리어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전체가 암세포가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절은 정상 조직에 비해서 호모지니어스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빔이 반사를 안 일으키고 잘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몰 HC도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을 일으킵니다. 근데 약합니다. 강한 게 아니고 총발전이 감쇄가 적기 때문에 약한 후방 음량 증강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포면이 스무스하겠습니까? 일레귤러 하겠습니까? 스무스하지 않죠. 시스터는 앱스테리오 라인도 있지만 HCC의 스몰의 주에는 파이브러 티슈로 있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좀 일레귤러, 스무스하지 않죠. 일레귤러. 그 다음에 간에서는 낭종에서는 낭종하고 주위 조직하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간세포도 여기 더 밀집됐다는 보이죠. 그러니까 선명한 경련을 안 일으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음파의 속도죠. 이 암세포인 조직은 암이하고 요거하고는 초음파 빔이 주위보다는 간 쪽이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지죠. 그렇게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만 안쪽으로 굴절이 되고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쪽으로만 바깥쪽으로 굴절을 일으킵니다. 굴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여기에 오면 여기에 부딪히면 이렇게 굴절을 일으키죠. 바깥쪽으로 라테랄 섀도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배를 타고 배가 보드가 가는데 물살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안으로 뱃머리 가고 반대로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는 바깥으로 뱃머리가 빠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에코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강에코입니다. 강에코하고 고에코는 사실은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섀도를 동반하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에코를 강에코로 합니다. 강의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포전기 석회화입니다. 석회화. 자, 석회화가 되면 초음파빔이 딱 부딪히면 조직하고 석회화는 음양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하게 반사하죠. 그래서 석회화의 표면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석회화를 통과하면서 빔이 이렇게 석회화 여기 고에코고 뒤에는 섀도우가 나오죠. 그림자 클리어 섀도우가 나오고 그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강하게 반사되고 초음파가 뚫고 가지를 못하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에코를 뭐 했느냐 하면 에어입니다. 공기. 자, 우리가 음파는 공기를 통하지만 초음파는 우리가 의학에서는 초음파는 워낙 프리퀀시가 높아가 공기를 못 통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기는 이제 작을 때는 아주 작을 때는 점상고에코로 나옵니다. 점상고에코.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원하면 많으면 대상고에코 밴드죠. 밴드 고에코. 공기가 조금 더 많으면 이제 공기가 나오면 좀 더 많은 양일 때는 뒤에 섀도우가 생기죠. 공기 사이로 이렇게 이건 더티 섀도우입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석회화만큼 그렇게 치밀하지 않거든. 공기와 공기 사이로 이제 초음파빔이 통과하니까 이런 더티한 섀도우, 클리어한 섀도우가 아니고 더티한 섀도우를 만들죠. 또 공기의 특징 하나가 공기방울이 있을 때 공기방울 있으면 뭐가 생기냐 하면 이 안에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있으면 요거는 공기방울이고 공기 에어버블이고 요 안에 뭐냐면 플루이드 액체가 있으면 초음파빔은 공기방울 안에 있는 액체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런 선상고에코 링다운 아트팩트.
이런 링다운 아티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이 공기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공기 양이 엄청 많을 때는 대량의 공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아티팩트를 만들죠.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반향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은 이것이 공기라 하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소견이죠. 그렇죠. 예, 이 중요한 소견. 석기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이제 이까지는 강에코고. 그 다음에는 고에코입니다. 고에코. 고에코의 대표적인 것은 우선 첫째는 콜레스테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 우리가 초음파에서 늘 공부하는 보면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콜레스테롤 스톤하고의 감별적 늘 시험에 나오죠. 콜레스테롤 스톤은 어떻습니까? 스톤 결석은 지비 안에 결석이 있는데 스톤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스톤이 있으면 뒤에 섀도를 동반하고 고에코고 이렇게 되죠. 섀도를 고에코. 그리고 결석은 움직이지만 폴립은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죠. 폴립, 콜레스테롤 폴립인 경우에는 섀도를 동반하지 않죠. 폴립은 이렇게 보이고 섀도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스톤은 섀도우가 있는데 왜 폴립은 섀도우가 없느냐? 이제 이해를 병리학으로 보면 너무 쉬운 거죠. 스톤인 경우는 돌이 이렇게 전부 다 콜레스테롤 아닙니까? 콜레스테롤 스톤이죠. 물론 이제 콜레스테롤 혼합성이냐 혼성성이냐 이거 따라 틀리지만 일단 콜레스테롤 스톤에 하면 이제 담낭 내강하고 이 콜레스테롤하고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강하게 반사를 하죠. 강하게 반사해가지고 여기에 선상 고에코가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에코제니스가 서서히 줄어들고 마지막에 초음파 빔이 흡수하고 대가 뒤에 섀도우가 딱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톤이 여러 개인데 딱 부딪히가 강하게 반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석회화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서서히 들어가면서 감시를 일으키가 초음파 빔이 나올 게 없으니까 섀도우죠. 자, 폴립은 뭡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은 결국은 우리 몸에 그 담낭 내간에 콜레스테롤이 앱세륨으로 들어가면 거기 우리 담낭벽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티오사이트가 나가 요놈을 잡아 먹어가지고 이것이 볼록하게 되어가지고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앱세륨이 있고 여기에 스토크 앱세륨이 담낭벽이죠. 여기 앱세륨이고 요 안에 히스티오사이트가 엄청 많죠. 히스티오사이트. 여기 스토크죠. 여기 히스티오사이트가 이 히스티오사이트가 앞쪽으로 돌출했는 거죠. 여기 이제 스토크죠. 스토크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초파상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히스티오사이트죠. 폼쉘. 그러면 초음파빔이 요 안에 히스티오사이트하고 부딪혀가지고 콜레스테롤 붙이고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상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점상고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이 초음파빔이 여기에는 부딪히지만 히스티오사이트 주위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는 잘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 감시를 많이 안 일으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여기 보시면 안에 점상 고에코가 있고 스토기는 워낙 가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콜레스테롤 폴립 되기 전 단계가 뭐냐면
담낭백에 요렇게 담낭백이 있으면 아주 작게 콜레스테롤이 이제 요 단계 되기 전 단계죠. 여기에 콜레스테롤 결절이 생기면 페롤 결절 작은 결절 같은 게 생기면 요 단계는 이제 이렇게 돌출 안 됐고 앱세리움에서 약간 돌출된 상태죠. 여기 히스테오사이트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초음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초음파빔이 요 콜레스테롤 결절하고 반사를 해가지고 코메텔 에코를 만들어요. 윙다운 이거는 짧아요. 코메텔이고 요 에코가 삼각형 요런 에코가 요걸 코메텔 에코를 만듭니다. 만들죠. 이렇게 됐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다음에는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 요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은 우리가 폐선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에코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에코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간이 있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죠. 지방간은 고에코입니다. 그러면 지방간에서는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자, 이 리버를 보시면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헤파토사이트가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요 안에 팻이 있죠. 여기 팻이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 팻이 있습니다. 팻이고 요거는 간세포고 간세포입니다. 주위에 이제 정상세포도 있고 또 혈관도 있고 사이누소이드죠. 사이누소이드.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간세포 안에 헤파토사이트도 있고 바일 닥트도 있고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구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초음파 빔이 오면 헤파토 폐에서는 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이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가 산란을 일으키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입니다. 이렇게 산란이 일으키죠. 산란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부딪혀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란을 잘 일으키려고 하면 호모지니어스한 조직보다는 조금 헤테로지너스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직의 구조가 only 팻으로 완전히 가득 차는 것보다 조금 팻하고 주위에 다른 조직하고 있어야만이 산란하고 부딪히는 거죠. 산란에 의한 반사죠. 산란에 의한 반사죠.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도에도 피하 지방일 때는 지방 덩어리만 있을 때 피하 지방 only 스킨 밑에 피하 지방 이렇게 스킨인데 피하 지방 호모지니어스 균질한 지방일 때는 오히려 고에코로 안 보이고 저에코로 보입니다. 오히려 헤테로질 비균질한 지방은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결국은 산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란에 의해서 그러려면 헤테로지너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콜로이드죠. 콜로이드. 대표적인 게 콜로이드가 뭡니까? 사이로이드죠. 사이로이드가 고에코로 안 보입니까? 이렇게 밝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실질이 고에코로 보이는데 왜 고에코로 보이냐면 사이로이드는 물집이죠. 물주머니죠. 이렇게 폴리클이 있습니다. 폴리클 안에 4에 콜로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앱세리움이 있습니다. 앱세리움 상피셰프죠. 초음파 빔이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이로이드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에 파피루리 캔서가 생기면 에코가 왜 됩니까? 저에코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의 파피루리 캔서의 크라이테리아가 뭡니까? 첫째는 저에코, 두 번째는 일레귤러 마진, 세 번째는 톨러 된 와이드, 네 번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지 아닙니까? 늘 학교 가면 강의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보이냐? 당연하죠. 자, 여기서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하면서 주위를 침륜하게 되죠. 이게 유도암이죠. 증식. 그러면 유도암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있고 여기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있고 여기에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도암이죠. 암세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암세포. 이 암세포가 그 증식하면 콜로이드를 밀어내고 세포가 밀집이 되면 초음파가 투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이로이드 캔서는 이렇게 저에코로 나오죠. 이 저에코의 메커니즘 세포의 증식하고 그 다음에 주위를 침륜하니까 일레귤러 마진이 되고 그 다음에 캠테가 이 AP 다이메터가 트랜스하기죠. 왜냐하면 정상 조정 클 때 주위하고 이렇게 융합체가 조화롭게 그런데 비나이니트 말리언트는 파먹어 막 들어가니까 지멋대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보입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요거는 뭐냐면 사모마 바디를 사이로이드 캔서에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주위에 라미네이터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생겨요. 네, 여기 이제 사모마 바디,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 결합 조직. 자, 섬유 결합 조직은 우리가 파이브러 티슈가 생기면 결합 조직 생기면 고에코로 보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콜란지오시 우리 그 간내 당간암 당간암에서 이제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생기면 리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생겨 당간이 생기니까 당간이 옵스트럭션 되죠. 요거는 당간 확장이 되고 여기에는 에코가 고에코로 됩니다. 고에코로 되죠. 파이브러 티슈 섬유 결합 이제 이렇게 보이죠. 당연한. 근데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제니시는 절대치가 아닙니다. 상대치입니다.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파이브러 티슈 그다 팻이나 이런 것이 고에코지만 주위가 워낙 고에코가 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판크레아 캔서가 있죠. 판크레아 캔서는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었고 혈관이 적은 조직인데 판크레아 캔서는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 주위에 팻이 워낙 어큐뮬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브러 티슈가 팻에 비해서는 에코제니시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판크레아 캔서가 생기면 판크레아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에 에코가 체간암이죠. 체간암은 저에코로 보여요. 여기에 체간 확장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주위에 판크레아스 주위에 팻이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방에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게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지방의 고액근은 반사가 아니고 산란에 의한 반사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 그 다음에 섬유결합 조직, 이런 것이 고액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다음에는 저액으로 보이는 거. 자, 자리가 없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저액포가 보이는 게 근육입니다. 머슬이죠. 머슬이 왜 저액포로 보이냐면 머슬은 균질하게 컴팩트하게 돼 있고 안에 반사되는 물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 조직은 정상 근육은 저액포가 보이죠. 정상 조직 중에서 저액포로 보이는 게 근육입니다. 머슬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이라 어떠한 게라도 물이 들어가면 플루이드가 절여되면 액체가 절여되면 저액포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체 절유시 저액포로 보이죠. 자, 우리 염증이 생기면 인플레메이션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생기면 어큐트 인플레메이션 되면 처음에는 세포가 침륜이 되겠죠. 뉴트로필이나 이런 침륜. 그러면 뉴트로필에서 그 여러 가지 케모탁식 팩터가 나아가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고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면 거기서 플루이드가 나오지 않네.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지 않네. 염증이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에서 크로닉으로 가고 나중에 완전히 힐링 되면 파이브로시스 생기는 수가 있죠. 그래 되면 에코가 높아지지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이지 급성 염증이 시할 때는 저에코로 플루이드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초음파의 장점은 이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걸 아주 잘 찾아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소에코입니다. 아이소에코, 등에코.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아이소에코. 우리가 초음파는 백면을 어떻게 찾으면 어떠한 물질이 반사나 이거 투과도 이걸 차이로 영상을 만들거든요. CT는 안 그렇죠. 엑스레이나 CT는 이 엑스레이 투과도에 따라 흡수도에 따라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MR은 또 틀리죠. 수소 원자에 의해서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전혀 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초음파가 보다는 CT가 우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CT가 더 우월한 부분이 있고 초음파가 더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헤파타이티스에서 리버 시로스 결절을 찾는데 초음파는 결절이 한 1cm 내지 1.5cm의 결절이 보여가지고 CT를 찍어보면 CT에서는 결절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초음파에 보는 거하고 CT 보는 거하고 이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게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헤망지오마죠. 헤망지오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헤망지오마는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거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은 우리 헤망지오마 한 개가 딱 보여가 CT를 찍었는데 CT에서 뭘 하냐면 당신이 봤는 S3에도 있고 S5번에도 있고 7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내가 아무리 그 부분을 초음파 보고 찍어도 안 나오면 그거는 왜냐하면 초음파의 반사의 정도가 주위하고 비슷하게 되면 디텍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이소에코 결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소에코 결절을 우리가 찾는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냐? 첫째, 결절이 돌출되면 병을 알 수가 있죠. 스무스한데 이렇게 HCC가 아이소에코에도 바깥으로 돌출. 이래 되면 우리가 여기 결절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혈관 편이죠. 혈관이 이렇게 결절이 있는데 헤파틱 B는 있는데
헤파틱 B는 이렇게 밀리면 아 여기에 결절이 있구나 찾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변연 에코되죠. 자, 이 결절이 잘은 안 보이는데 변연이 저에코대로 이렇게 보면 변연 저에코대로 이렇게 보면 아 여기 결절인 걸 알 수가 있죠. 반대도 있죠. 여기 결절이 잘 안 보이는데 변연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변연 고에코. 요거는 이제 혈관종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 여기 종괴구나. 요거는 HCC 같은 경우. 변연의 에코대가 있으면 아 이 결절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변성. 내부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있거나 요런 결절은 잘 안 보이는데 안에 변성을 일으켜 낭성 변성 또는 코아듈레이션 네크로시스 응고개사 응고개사는 고에코로 나오고 낭성 변변은 무에코로 나오고 아 그렇게 되면 아 여기에 결절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안에 혈류 이상 혈류 이상 자 결절은 잘 안 보이는데 칼라 도플러에서 혈관이 이렇게 요 중심에서 이렇게 번져나간 혈관이 보인다. 이런 거는 이제 FNH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되게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아이소에코를 찾는 크루는 돌출 혈관편이 변연의 저에코나 변연 고에코 내부의 낭성 변성이나 응고개사 그 다음에 혈류 안에 칼라도프로에서 혈류 이상 혈류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것이 결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주 에코를 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괴가 있을 때 간이나 뭐 어디든 종괴가 있습니다. 종괴가 있을 때 종괴가 에코가 고에코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첫째는 그 결절을 구성하는 성분에 고에코 물질이 있을 때 당연히 고에코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냐면 그 구성하는 성분이 고에코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구성 성분의 음양 계면차가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해방종합니다. 혈관종을 예를 들겠습니다. 혈관종. 혈관종이 아주 재밌죠. 설명하기. 자, 혈관종 해방종마가 고에코로 보이죠. 작은 해방종. 그는 왜 고에코면 혈관종은 뭐로고선 무산 바스큘러 레이크 혈관의 그거죠. 카보너스 해방종이죠. 혈관 내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엔도세리움 뇌피세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조직이죠. 결합조직 이렇게 구성되었죠. 그럼 초음파 빔이 이걸 혈관종을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커넥티브 티슈에서 엔도세리움하고 부딪히고 엔도세리움에서 혈관을 들어갈 때 음양 계면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망조마, 스몰 해망조마는 고에코로 보이죠. 이해가 됐죠? 근데 스몰 해망조마가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데 뒤에 후방 음양 증강이 보였어요. 섀도가 아니고 후방 음양 증강이 보여요. 왜 후방 음양 증강이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헤파틱 시스트나 똑같은 거죠. 초음파가
다른 주위 조직 비해서는 혈관을 통과하면서 감쇄가 적게 일어난 거죠. 근데 후방음양 증강은 시스트에 비해서는 훨씬 약합니다. 약한 후방음양증.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너무 어렵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요거는 혈액이고 요거는 물인데 물보다는 혈액이 감쇄가 좀 더 많이 되죠. 혈액은. 그러나 다른 주위 조직 비해서는 감쇄가 적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망지오마가 커지거나 해망지오마가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해망지오마가 안쪽에는 혈관이 많이 늘어나 봅니다. 혈관이 늘어나 보면 안쪽은 왜 되겠습니까? 이게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혈관 내각이 늘어나 보면 왜 됩니까? 초음파빔이 잘 더 통과하지 않나요? 혈관이 작은 혈관 내각이 있어야 반사를 많이 되는데 혈관이 쭉쭉쭉쭉 늘어나 보면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 보면 에코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대신에 마진에는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거든. 변연에는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에코제네시티가 어떻게 됩니까? 고에코로 보이죠. 그렇죠? 안에는 혈관이 많이 늘었는데 바깥에는 소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변연 고에코대로 합니다. 변연 고에코대. 해망점의 중요한 소견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망점마가 고에코지만 해망점을 LC 안이나 팩트 리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오히려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위가 너무 고에코니까 해망점 자체가 고에코지만 주위에 비해서는 상대 평가거든요. 그래서 해망점마가 LC나 팩트 리버에서는 해망점마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주위가 워낙 에코가 높은데 가령 촌에서 지방에 조그마한 20명쯤 되는 학교에 공부하는 1등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 대원예고에 전학을 가면 자기가 학교가 다닐 때는 자기가 성적을 올렸는데 평균 성적을 올렸는데 대원예고에 가서는 오히려 반평균 성적을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에코 상대평가니까. 세계 최고의 400m 계주가 미국 팀 아닙니까? 올림픽에. 근데 한국의 최고 잘 나가는 400m 계주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들어가고 그래서 올림픽 나가면 왜 되겠어요? 꼴찌 해버리지. 다른 세 명이 잘 뛰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꼴찌 해버리면 뭐 꼴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상대평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에서는 이 에코제네시스는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합니다. 자, 초음파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초음파가 참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음파는 장점이 첫째는 애매하잖아요, 사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변을 볼 때 초음파 보는데 제일 왕초보는 뭐냐? 초음파를 떠 가다가 간이나 뭐 콩팥을 보면서 병변에 있네 찾아내는 거. 리버에 간에 뭐 종괴가 있구나. 고에코, 저에코 종괴 있구나. 그러면 CT 찍어야지. 그거 보내. 이 사람은 초보죠. 그럼 이 자체가 또 훌륭한 거죠. 일단 초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단계는 뭐냐? 고에코 종괴가 있는데 이 종괴가 리버의 세그멘트 몇 번에 있고 또는 뭐 판크레아스 어디에 있고 이걸 봐서는 뭐 HCC 같다, 콜란지오시 같다 진단. 그러니까 부위하고 추정 진단까지 붙이고 이건 훌륭하죠. 2단계 됐죠. 2단계죠. 3단계는 뭐냐? 리버에 HCC가 여기 있고 뭐 종괴가 있는데 요걸 찍으면 CT는 어떻게 나오고 MR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러면 이거는 3단계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3단계죠. 야구를 볼 때 이제 야구팀 어느 팀 응원하세요? 따로 없어요. 없어. 그래도 응원할 팀 없어요. 아, 기아 타이거스. 기아를 응원한다고 뭐 시합 가가 잠실 가 기아하고 오비 뭡니까 두산하고 아마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우리 기아 이겼다 하고 이거는 야구 팬으로서 초보죠. 두 번째 하루 항상 보고 난 뒤에 시합은 오늘의 시합은 누가 결정적으로 투수가 참 선방해가지고 이겼다. 또는 우리 팀의 4번 타자가 참 5회 말에 결정적인 안타를 쳐서 이겼다. 이래 되면 야구로서는 2단계죠. 3단계 되면 오늘의 시합은 분수링이 어디했고 그 매대에 이겼을 때 우리 투수가 타자가 어느 쪽으로 해가 어떤 작전을 써가 어떻게 이겼다. 이렇게 알면 3단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파는 바로 그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변변 찾는 말도 괜찮지만 변변을 찾고 진단을 추정하고 룰아웃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총파나에서 본 소견이 CT하고 MRI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병리 조직학으로 어떻게 코릴레이션 된다까지 생각을 하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카드로 말하자면 카드가 쪼아가지고 마지막에 저 사람 폐는 뭐가 있고 분명히 뭐를 낼 것이고 생각해가 딱 할 때 그때는 정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예측을 해가 맞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하는 거죠. 야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야수가 있는데 외야수를 할 일이 별로 없죠. 라이트 필더. 그 앉아가 무료하게 있는데 이제 막 주자가 막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투수는 누가 나왔는데 김갑도에 나왔는데 상대 타자는 박을식이가 나왔다면 저놈은 주로 우리 어쩌로 땡겨치는지 밀어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딱 보고 자기가 수비 위치를 딱 도정해야 되잖아요. 정말 분명히 선상으로 밀어칠 것이다. 그러면 두 발자국 정도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딱 치는 순간 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탁 잡으면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면 뭐 평범한 프라이를 쳤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 잘했는 거고 그냥 뭔가 아무 생각 없다가 있다가 딱 날라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 슬라이딩 캐치해가 공을 잡으면 관중들은 난리가 나죠. 막 하는데 사실은 못했던 거죠. 그 놓쳐보면 대량 득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독한테 막 그렇게 이놈의 새끼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 플레이를 받더라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 보고 모르는 사람은 파인플레이다 하면 파인플레이가 아니죠. 위치 선정을 잘못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 이렇게 병리를 알고 이걸 알면 훨씬 재밌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요거는 마치고 감사합니다. 10분 커피 타임.